정치와 법 2단원 두 번째 시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를 배울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은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인 건 다 알고 있죠. 대통령제인데 오리지널 대통령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제죠.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굉장히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굉장히 의원 내각제의 특성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런 대통령제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역사 과정이 의원 내각제를 좀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특징을 나타나게 한 우리나라가 정부 형태가 어떤 역사를 지니면서 변화해 왔는지 좀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변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정부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주요 사건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짚기 때문에 1945년 광복 이후부터의 역사만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죠. 아주 기쁜 그런 날을 맞이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그리고 뭐 김구 같은 정치인이 이제 김일성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승만 같은 이제 정치인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결과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첫 번째 국회인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재헌국회는 말 그대로 이제 헌법을 처음에 제정하기 위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요, 일단 의원 내각제에 양원제를 기초로 한 그런 나라가 좋겠다. 이렇게 재헌국회를 처음으로 초안을 만든 사람이 이제 유진호라는 사람인데, 이 유진호라는 분이 의원 내각제, 양원제, 양원제는 뭐냐면 국회에 상원과 하원으로 이제 나뉘어진 보통 다른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양원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단원제지만 이렇게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골자로 한 그런 나라를 구상을 했는데, 자, 이게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가 좋겠다. 양원제는 단원제가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힘있던 정치인의 반발에 부딪혀서 원래는 이제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이제 기초로 해서 헌법 초안도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판에 가서 뒤집어지게 된 거죠. 왜 뒤집어지게 됐냐? 여기 이제 이 재헌국회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 이제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등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막판에 뒤집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 출발부터 굉장히 의원 내각제적인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진 채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처음에 만들 때 의원 내각제 헌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판에 고치면서 의원 내각제는 이제 총리가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대표격인 그런 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이제 총리를 다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총리 글자만 X 치고 대통령으로 고치고 그런 식으로 좀 급박하게 처음에 헌법이 고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 특징이 계속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특징은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 자, 처음에 이제 재헌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의원 내각제로 출발을 했는데 대통령제로 고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대통령제잖아요. 그런데 헌법을 그런 식으로 고쳤기 때문에 처음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전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맨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6.25 전쟁이 터지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6.25 전쟁 중에 이승만이 개헌을 시도를 해서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는데요. 직선제는 뭐냐면요.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을 때 직선제라고 그러고 간선제는 이제 간접적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선출을 할 때 그럴 때 간선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제 6.25 전쟁 중에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뭐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좀 인기가 이승만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내가 국회의원들 손으로는 뽑히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아직 국민들한테는 이승만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선제로 뽑히면 내가 다음 대통령을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하에 6.25 전쟁 중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우죠.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 이승만이 또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마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이런 이제 운동이었죠.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고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4.19 혁명의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을 또 고치게 되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는 제1공화국이었고 이번엔 제2공화국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형태가 그 이전과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될 때 이 숫자를 하나씩 넘겨서 부르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제 대통령제 국가였는데 제2공화국이 되면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가 이렇게 크게 바뀌면 앞에 숫자를 바뀌면서 제 몇 공화국 이렇게 고쳐 부르게 됩니다. 이 제2공화국은 장면 내각인데요. 내각은 저번 시간 했죠. 총리와 장관들을 이렇게 묶어서 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의원 내각제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 어떤 정당의 통치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은 이제 제2공화국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장면이 통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장면 내각이 통치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그런 말이고요. 자, 제2공화국에서는 왜 의원 내각제를 택했냐면요.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저번 시간에서 배웠던 그런 문제점 기억나나요?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그런 특히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는 특히나 마치 독재처럼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역시 이렇게 독재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로 원래 재헌국회가 기획을 했던 의원 내각제로 제2공화국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 양원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민의원, 참의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원이 민의원이었고 상원은 참의원이었습니다. 뭐 이걸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상식으로. 그런데 제2공화국 상황 하에서는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요. 6.25 전쟁 후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독재 정권에서는 잘 표현하지 못했던 온갖 요구들, 사회 각층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북한과의 그런 통일 운동도 그 당시 좀 활기를 띠었고요. 이렇게 사회 각층의 여러 요구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시기고 국민들도 굉장히 좀 살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이제 육군 장교였던 박정희 소장이 군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제 군사들을 몰고 일어나서 정부를 전복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와 이제 그의 동료들이 쿠데타를 시도를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2공화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 그 당시에 장면 내각이 이미 5.16 쿠데타 시도를 알고 있었어요. 첩보도 이제 다 들어왔었고 이제 미국에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면이 그 당시에 총리였던 장면이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수도원으로 숨어버립니다. 이제 이 5.16 쿠데타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국민재건 최고회의라는 단체에서 헌법을 고쳤고요. 헌법을 이제 대통령제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다시 이제 단원제로 돌아가게 되고요. 박정희는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세 번째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박정희의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제7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3선에 박정희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거의 질 뻔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라이벌이었던 이제 그 당시에 떠오르고 있던 정치인 김대중한테 거의 선거를 질 뻔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이기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이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었던 선거에서 김대중은 이제 박정희가 여기서 또 3선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나라 독재 정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세에서 말을 하고 다녔었고 박정희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다시는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유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표를 달라고 하지 않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72년에 유신헌법 개정을 박정희 정권이 시도를 합니다.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으로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되고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를 하고 대통령 간선제로 바꿉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제 박정희 정권의 어용 단체에서 대통령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없었는데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모든 정치화 활동을 일체 금지시켜버리고 그 이후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뽑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재 정권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굉장히 암흑의 시기 속에 여러 이제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가장 크게 이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은 부산 마산에 있었던 부마항쟁, 부산 마산 항쟁입니다. 흔히 줄여서 부마항쟁이라고 부르죠. 이제 부산 마산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 이제 정권이 이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한 사실인데요. 박정희 정권이 부산 마산 항쟁을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부마항쟁을 군사적으로 진압한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끝나게 되고요. 박정희 사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또 다른 군부 세력이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뭐 그 동료들을 주축으로 한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이 전두환이 사실상 정부를 접수를 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최규하였지만 최규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접수를 하고 이렇게 또 군사적인 그런 정권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광주 전남대를 주축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운동이었지만 이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전두환 정권이 광주로 군인들을 내려보내기 시작하면서 광주 시민들 전체의 그런 운동으로 번지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죽었죠. 전두환 정권이 군사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광주를 짓밟고, 그 당시 언론도 다 차단을 하고 광주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은 암암리에 비밀리 조직을 통해서 광주의 진실을 퍼나르고 그랬지만요. 뭐 일베 등 극우들이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퍼나르는 그런 날조 사실들은 사실 그 일베가 처음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두환 정권과 그 전두환 정권에 충성을 했던 어용 언론들이 각종 그런 유언 비어들을 퍼뜨리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상세하게 역사적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새롭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 있죠. 헬기에서 사격을 지시를 했다는 그런 정황들, 증거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요. 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 노태우는 이제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런 사과의 뜻을 미약하게나마 밝혔지만, 전두환은 끝까지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을 다 부인을 하고 있죠. 자, 12.12 쿠데타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진압을 하고 전두환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대통령 간선제였고요. 박정희와 다르게 전두환은 박정희는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적이 있지만, 전두환은 단 한 번도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적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많은 정당성의 논란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전두환 정권 말기에 박종철, 이분은 이제 박종철이고 사진에
이제 군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경찰의 발표에서 책상을 그냥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가신, 오른쪽에 돌아가신 분은 이한열 열사십니다. 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온갖 계층의 시민들, 정말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데모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질까, 이렇게 정말로 많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다 가세를 하고, 그리고 뭐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시위대들한테 뭐 도시락을 건네주고 응원의 뭐 손수건을 흔들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월 항쟁인데요.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제6공화국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입니다.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6공화국, 이게 이제 노태우 정권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헌법이고요. 그런데 이 제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였습니다. 다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됐는데 왜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의 두 명의 거장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를 나눠 먹게 됩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노태우를 지지했던 가장 많이 지지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김영삼, 여기 김대중,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 하에, 그런 군사 정권 하에 그런 정치인이었던 김종필.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두 축이 단일화에 실패를 하면서 좀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노태우도 자기가 잘나고 훌륭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란 걸 노태우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많은 시민들의 요구, 뭐 노동자들의 요구, 이런 거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6공화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죠. 대통령 직선제고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보통 단임제를 택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죠. 왜 그러냐? 그 전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었죠. 그래서 헌법을 고칠 때도 항상 독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딱 5년 한 번밖에 못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박아놨고요. 만약에 헌법을 고쳐서 중임제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재직하던 대통령은 중임을 못합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요.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 국회로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나라는 처음에 의원 내각제로 출발을 했고 2공화국 때는 잠시 의원 내각제를 직접 변환을 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부터 대통령제로 바뀌어서 이제 유신헌법 이후 간선제로 왔다가 87년 민주화 6월 운동, 민주화 항쟁 이후 직선제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단임제 국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